고금소총과 야담. 은혜를 갚은 재상. 옛날에 유씨인 진사가 있었는데 가난하여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흉년이 드니 생계를 꾸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긴 여름날을 맞이해서는 닷새 내내 부엌에 불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기갈이 심해 사랑방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이 적막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진사가 이상하게 여기고 일어나서 들어가 보려 했으나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무언가를 씹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황망히 숨기고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 무얼 먹고 있다가 나를 보고 숨기는 거요? 먹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어찌 차마 혼자만 먹겠습니까? 아까 어지러워 넘어질 뻔했는데 수박씨가 벽에 말라붙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떼어내 깨물어 보니 빈 껍질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탄식하던 중에 당신이 들어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그러고는 손에서 빈 수박씨를 내보이니 서로 더불어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조금 뒤 문 밖에서 여종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누가 문 밖에서 종을 부르나요? 한번 나가보세요. 유진사가 기어서 나가보았습니다. 한 관노비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유진사가 나오는 걸 보고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유진사님 댁인가요? 그렇네만. 진사님 성함이 아무자가 맞으신지요? 그렇다네. 진사님께서 아무능 참봉에 수망되어 몽점을 받으셔서 망통을 가지고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소매 속에서 망통을 내보이는데 과연 자기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유진사에게 이번 추천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어서 꿈인 듯 생시인 듯 한참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와 동명이인일 걸세. 자네가 여길 잘못 찾아온 거야. 다른 곳을 찾아 자세히 알아보게나.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고 세상과 인연도 끊은지라 온 성안을 돌아봐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러니 정관이 나를 추천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들어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유진사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네요. 100번 생각해 보아도 그럴 이치가 없다오. 진사로 벼슬을 얻을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이 이름을 알려줘야만 명단에 오를 수 있는데 나를 추천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 관노비가 또 와서 불렀습니다. 유진사가 나가니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조에 가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진사님이 분명합니다. 선대의 직함과 진사하신 연도가 또렷이 증명되오니 만에 하나라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유진사도 그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벼슬을 제수받긴 했지만 밥을 먹지 못한 지가 여러 날째라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렵다. 어떻게 가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릴 수 있겠나? 관노비가 즉시 시장에 가서 쌀과 반찬을 사고 땔감을 조금 구해왔습니다. 급한 대로 먼저 죽을 쑤어 마시게 하여 마른 속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어 쌀 한 말과 땔감을 실어오고 반찬거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연이어 죽을 마시니 비로소 눈에 무언가가 보이고 걸을 기운이 생겼습니다. 관노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구안에 힘입어 살아날 길을 얻긴 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친 것이라곤 없으니 장차 어떻게 숙배를 드리러 가겠는가? 관노비가 즉시 옷가게에 가서 의관을 빌려왔습니다. 또 그를 시켜 친지 집으로 편지를 보내 관복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축하를 전하는 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썰렁했던 지난날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유진사가 사은 숙배한 후 숙직을 마치고 나오니 즉시 돈과 쌀이 지급되었습니다. 쌀 10말과 뗄나무 한 바리를 경제소 아전에게 납입하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조판서에 대해 알아보니 이공 아무개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당색이 다를 뿐 아니라 평소 아무 안면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조판서와 절친한 유진사의 동창 한 명이 그가 궁핍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주선했습니다. 이조판서도 듣고는 매우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유진사를 수망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진사도 크게 출세하여 요직을 두루 거쳐 드디어 이조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간성 원자리가 비었습니다. 간성은 풍요로운 고장이라 위로는 재상부터 아래로 친척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잠옷 많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이면 개정해야 하기에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그의 안색을 보고 걱정이 되어 묻기에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감께 참봉 벼슬을 주선하신 이조판서 집안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조판서 어른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은 조적에 올랐거나 음사로 나아갔으니 고을 원이 되기에 합당하나 집들이 다 청빈하다오. 대감께서 그 사람을 간성원으로 삼아주지 않으신다면 배은망덕이 될 겁니다. 청탁이 많아도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수망으로 올려야만 가히 벼슬을 주신 옛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겠지요. 대감 수박씨 씹던 그날을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진사가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리다. 다음 날 도정에 전 이조판서의 아들 이 아무개를 간성원에 수망으로 올려 몽점을 받게 했다 합니다. 이 궁지에서 옛종을 만난 양반. 옛날에 송씨 사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벼슬이 끊겨 종실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몰락하고 청상과부와 혈혈단신 아들만이 남아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란 어린 종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주관해 바깥 어른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도 사라져버려 집안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종적을 찾을 길이 묘연했습니다. 3,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홀로 장성했지만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워 관동한 읍에 원님으로 있는 친지에게 의탁해볼까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고 객점은 멀었습니다. 인가를 찾아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니 산 아래쪽에 우물 하나를 함께 쓰는 수많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푸른 기와가 물 흐르듯 이어져 있고 산과 계곡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정자와 누대가 서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물어보니 그 동네 수장은 승선 최씨란 사람이었습니다. 송생이 그 집 대문으로 가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한 소년이 송생을 맞이해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리를 채 정돈하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최승선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침 무료하시던 차 심회를 풀 곳이 없어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하십니다. 송생이 그 제안을 받고 따라 들어가니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살이 많고 이마가 넓었으며 두 눈은 형형했습니다. 송생을 보고 예를 표했는데 용모와 법도가 단정했습니다. 초심지를 잘라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경이 다가오자 최승선은 좌우를 물리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관을 벗고 송생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서 울부짖으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생이 깜짝 놀라 우물쭈물하다가 물었습니다. 영공께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십니까?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댁의 옛 종놈 막동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을 치고 숨었으니 첫 번째 죄입니다. 혼자 되신 마님께서 수족같이 잘 대해주셨는데 그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영원히 저버렸으니 두 번째 죄입니다. 성을 거짓으로 칭하고 세상을 속여 벼슬을 누렸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지위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서방님께서 왕림하셨는데 적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죄입니다. 아, 다섯 가지나 죄를 짓고서 어찌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서방님께서 꾸중하시고 매질하셔서 쌓은 죄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게 해 주십시오. 송생은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의리는 부자 군신의 사이와 조금도 차이가 없지요. 인정 어린 마음을 저버렸고 차림도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목숨을 바쳐 이 안을 갚고 싶습니다. 설사 영공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돌아보건대 지나간 옛일은 물이 흘러간 듯 구름이 떠나간 듯한 것입니다. 왜 다시 끄집어내 주인과 손님 모두를 거북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한담이나 나눕시다. 최승선은 송씨 종가의 크고 작은 집안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질 이야기에 감회가 새로워 서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생이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기량이 정말 크셨습니다. 그래도 필부로 시작해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최승선이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경복난진입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상전댁 명우는 기울어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하루는 생계를 꾸려갈 대략의 계획을 세워 창졸간에 도망을 쳤지요. 뜻은 높고 담은 커서 결코 천한 종놈으로 늙지는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현달했지만 후손이 없는 최씨 집안 행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화 지역에 살면서 재물을 늘려갔지요. 몇 년 사이에 몇천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포천군으로 내려가서 두문불출하고 독서를 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향리 사람들이 사부의 행실을 한다고 칭찬했지요. 또 재산을 나눠주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부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이어 서울 협객 무리에게 화려한 말 한 장을 갖추게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사칭하며 연이어 저를 방문하게 하니 의빈들이 저를 더욱 믿어주었지요. 4, 5년 뒤에는 철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전처럼 저 자신을 수양하니 철원 사람들도 저를 향촌 사족으로 대접해 주더군요. 그제야 한 무관의 딸을 맞이해서 다시 장가를 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혹시 일이 발각될까봐 회양으로 이사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 분주히 전해져 마침내 제가 갑족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또 소인이 유행으로 명경과에 급제해 승문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원, 지평을 거쳐 대옥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끊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쉽게 이지러지는 것은 만월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벼슬 올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이 노하고 사람이 시기에 낭패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하여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다시는 한 발자국도 티끌 세상을 밟지 않았지요. 한가하게 전원을 논일고 성운을 노래했습니다. 아들 5과 딸 2을 낳아 모두 좋은 집안과 혼인을 시켰으니 제 집의 전후좌우 집들은 모두 인척들의 것이지요. 장남은 문과의 급제에 은율원으로 나가 있고 둘째는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의 추천을 받아 침랑을 제수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도 성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70이 넘어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고 해마다 만섬이나 받아 매일 1,000전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 분수와 힘을 헤아려 볼 때 어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상전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게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번 찾아뵙고자 했지만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고 또 가난한 처지를 좀 도와드리려 해도 길이 없으니 한탄만 했을 따름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하며 정신 나간 듯 혼자 중얼거려 왔죠. 오늘 하느님이 기회를 주셔서 서방님이 이곳에 왕림하게 해주셨으니 소인은 이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서방님을 몇 달간 머무시게 하고 하찮은 정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다만 별다르지 않은 나그네가 갑자기 환대를 받게 되면 주위의 의욕을 사겠지요. 황송하옵니다만 낮에는 인척으로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상정과 주인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송생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니 벌써 새벽이었습니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연이어 들어와 문안을 드리니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송생과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송생이 내 육촌 형제의 아들이 아니겠나? 관양과 파가 분명하니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구나.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송생의 부친과 함께 논이면서 공부했으니 그 정이 형제와 같았지. 그 뒤 4, 50년 동안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고 길도 멀어 소식이 끊기니 홀로 남은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듣지 못했다. 이제야 상봉하니 감회가 곱절이나 간절하구나. 자제들이 크게 기뻐하며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산의 정자와 물가의 누대, 우거진 대나무 사이로 데려갔습니다. 풍악으로 나날을 보내고 술 마시고 시 짓기로 한 달을 넘게 보냈습니다. 송생이 돌아가려 하자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만금을 드리겠으니 농토와 집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에 넉넉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생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수레와 말에 물건을 가득 싣고 먼 길을 번들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논밭을 사고 집도 다시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송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송생에게 한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건달로 남을 혹독하게 음해하곤 했습니다. 최승선에게 부자가 된 내력을 집요하게 물으니 찾아간 아묵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건달이 믿지 않고 다른 날 또 물으니 최승선은 길가에서 은단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건달이 이 말을 믿을 리 있겠는가? 마침내 술을 빚어 최승선을 불러서 함께 마셨습니다. 술이 오르자 건달은 갑자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최승선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건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도 없어 오직 형님에게만 의지해 왔는데 형님이 나를 거리의 행인같이 대접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박대를 했단 말인가?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 박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재물을 얻은 사연을 왜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까? 재물 모은 사연을 알지 못한 게 그렇게도 한이 된다면 당장 다 말해주지. 그러고는 자세히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달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그런 치욕을 참으며 도망간 종놈한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이라 부르고 삼촌이라 불러대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대단한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 그 종놈의 패악상을 모두 폭로해 형님이 당한 오욕을 씻어내고
어지러운 세상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건달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을 씻고 곧바로 동대문 밖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승선이 크게 걱정되어 급히 걸음 빠른 자를 고용해 승선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실언을 한 작이 허물도 자책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 최승선은 여러 사람과 술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조그마한 기술을 배워둔 게 오히려 후회스러운 걸. 사람들이 물으니 전에 조카가 왔을 때 사람 고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때 내 침수를 우연히 자랑하게 되었는데 조카가 매우 기뻐하면서 동생에게 미친 병이 있다며 꼭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했다네. 실은 우스갯말이었는데 지금 보내온다니 오늘 내일 도착할 걸세. 자네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숨죽이고 문을 닫아 걸어 미친놈이 날뛰지 못하게 하게나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흩어졌습니다. 모두 귀가해서 승선댁에 미친놈이 온다네 하며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건다리와 불같이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놈이 내려왔네. 최승선은 편안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을 일제히 불러다 건달을 둘러싸 결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뒤 창고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향리 사람들도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조카가 이처럼 심한 병이 들었을 줄 몰랐네. 거의 고질병이 되었어. 동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명문가 소년이 어쩌다 이런 마음병을 얻었지? 우리가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심한 경우는 처음이네. 밤이 깊어지자 자리가 흩어졌습니다. 최승선은 혼자 큰 바늘 하나를 가지고 건달이 갇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건달이 입을 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승선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늘로 건달을 마구 찔렀습니다. 살가죽과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건달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최승선이 또 한 번 더 깊게 찔렀습니다. 건달이 애걸복걸했습니다. 그제야 최승선이 정색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먼저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았으면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해줘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아픈 곳을 드러내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 내가 꾀가 없어 너 같은 졸렬한 놈에게 당할 소냐? 처음에는 검객을 보내 중도에서 너를 죽이려 했지만 선대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해 생명만은 살려주려 한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마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전날의 실수를 고집한다면 나는 사람 죽인 서툰 의원에 불과하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라. 건달이 그 두터운 호의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그 이로움과 해로움도 잘 따져서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입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반드시 나를 삼촌이라 불러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넌 반드시 이러이러하다고 답해라. 건달이 말했습니다.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설사 아버지라 부르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승선이 나가서는 자제들을 불렀습니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 성의를 다해 침수를 시행하니 신령한 효험이 있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주어 허한 기운을 보충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최승선이 자제들과 여러 종을 불러 건달을 보였습니다. 건달은 기쁜 표정으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숙부님이 치료해준 뒤로 정신과 기운이 개운해지고 병의 뿌리가 깨끗이 뽑힌 것 같습니다. 며칠 조용한 방에 편안히 누워서 조리하고 싶습니다. 최승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송 씨의 귀신들을 굶게 하지는 않으시려는가 보다. 내가 어제 차마 못할 짓을 했지. 너의 살갗을 마구 찔렀어. 참으로 골육상잔이었다. 그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사랑채로 데리고 가서 성의를 다해 어루만지고 먹여주었습니다.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건달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며 아련하게 했습니다. 건달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병이 크게 도져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르신께 해괴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후 건달은 예의에 맞는 용모로 매우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승선이 5, 6개월을 한가로이 지내게 하고 돈개미 3천관을 함께 보내니 건달이 평생토록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다 합니다. 3. 베풀기 좋아하는 김생. 청주 선비 김세양은 빈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몸소 천금을 벌었습니다. 일찍이 주성 북문 밖을 지나가다가 성 밑에서 떠돌이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지는 거적 옆에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자꾸 거적을 들춰보고는 중얼거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이 말을 멈추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떠돌며 구걸을 했음입지요. 그러다 읍내 인가의 협실에 머물며 밥을 얻어먹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림병에 걸리셨죠. 집주인이 쫓아내니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빈털털이어서 염을 하고 묻어드릴 길이 없어 망연자실합니다. 그러고는 울부짖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세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성 안으로 들어가 돈 10댄양을 구워 종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 뒤 상복을 입은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댁 자손이 번성하고 영화가 세상에 빛나도록 해주소서. 김세양이 듣고는 종을 시켜 상복 입은 사람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 뒤 거지는 성안 아전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며 재산을 모아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세양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비석을 세우려 할 때 그 사람이 자청에 돌을 깎아보은의 뜻을 표했다 합니다. 또 하루는 김세양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떤 상인이 옷을 얇게 입고 벌벌 떨며 들어왔습니다. 김세양이 찾아온 용건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천이 고향인데 객지인 문의에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시신을 염습하여 고향으로 모실 길이 전혀 없어 이렇게 돈푼이나 얻으려고 왔습니다. 김세양이 그를 측은히 여겨 말했습니다. 이리 추운 날 나가면 반드시 얼어 죽을 거요. 얼마나 원하시오? 그러고는 30냥을 주어 초상을 치르게 했습니다. 상인이 황송해하고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세양이 말했습니다. 급히 안 돌아가도 되면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떠시오? 부친상을 당하고 염도 못한 자식이 어찌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김세양이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으니 집안 사람 중에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세양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과거를 보려고 과거 답안지를 전문적으로 대신 지어주던 사람을 태우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권세가에게 겁역을 빼앗겼습니다. 김생은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죽산의 배감에 이르렀는데 한 초췌한 유생이 먼저 와 있다가
김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틀림없이 과거를 보러 가는구려. 과거 날이 머지 않았는데 어찌 도리어 내려오시오?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향시에 응하고자 하오. 유생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청주에 살지요. 유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주에 사시면 혹 모산의 김아무 생원을 모르시오? 그분은 제 선친이라오. 유생이 놀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소? 3년이 지났다오. 유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몇 해 전에 은혜 입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초상을 치르고서 길은 멀고 우환이 연이어 닥치니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훈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지요. 올해 가을 초시에는 귀 문중에서 반드시 과거를 볼 분이 있을 듯하여 가만히 따라가 보답할 계획을 세우고 청주로 향했지요. 그러나 도중에 병이 들어 한 달여를 머물게 되었지요. 이제 조금 나아져서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길을 떠나 간신히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을 만났으니 하늘이 도와주신 게지요. 김생이 듣고 생각해 보니 보훈의 뜻을 품고 먼 길을 찾아온 걸 보면 틀림없이 학식 깊은 선비일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장에 갔다가 낭패당한 사연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유생이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군요. 밤이었지만 즉시 말을 빌려 출발해서 날이 밝기 전에 과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입장했으나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장 말석에 앉았습니다. 이틀간 시험을 보며 글을 지어 써냈습니다. 초장에 장원을 했고 종장에도 역시 장원을 했습니다. 그 유생은 서생이었습니다. 김생은 서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여러 날을 함께 지냈습니다. 서생에게 새 옷 한 벌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생은 사양했지만 억지로 입고 가게 했습니다. 집으로 떠나갈 때에는 몰래 행囊속에 돈 100냥을 넣어주었습니다. 서생은 집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노잣돈과 함께 모두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보답의 뜻이 사라집니다. 회시 보는 날이 되자 서생은 다시 김생과 함께 과거장으로 들어가서 김생이 연이어 장원급제를 하게 했습니다. 김생 형제들도 가온을 따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 자손이 번성하고 연이어 과거에 급제했다 합니다. 1. 남편을 골라 큰 보물을 얻은 여종. 오아무는 양산 사람입니다. 사람됨이 못나 집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집신 모양은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소년이 그 신을 보고는 우스개로 이 집신 서울 갖고 가면 백금은 받겠는데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그걸 진담으로 알고 집신 7죽을 묶어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풀어놓고서 사람들이 값을 물으면 한 양이라 대꾸하니 모두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에 앉아 있었지만 한 짝도 팔지 못했습니다. 재산가 여종이 있었습니다. 용모가 어여쁘면서도 영리하고 지혜로웠는데 방년 1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스스로 짝을 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쉽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오 씨가 집신을 늘어놓은 곳을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흘을 연이어 가서 보았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몽땅 사겠어요. 모두 얼마지요? 7죽에 70냥입니다. 나를 따라와 돈을 받아가셔요. 오 씨가 그러겠다 하고 집신을 짊어지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넓고 화려한데 대문이 드높았습니다. 여종은 자기 거처인 행랑으로 오 씨를 데려갔습니다.
오 씨는 앉자마자 집신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릴 테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내왔습니다. 이어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그릇이 정결하고 음식이 진기했습니다. 먼 시골에서 채소나 먹던 사람이 평생 처음 구경하는 음식들이라 젓가락질 몇 번 만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종이 말했습니다. 손님이 이왕 여기 오셨으니 오늘 밤 저와 같이 자는 게 어때요? 오 씨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말인즉 좋지만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여종이 불을 끄고 옷을 벗었습니다. 운우의 즐거움이 한바탕 끝났습니다. 여종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농을 열고 새 옷을 꺼냈습니다. 오 씨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풍모가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이 댁에서 심부름하는 여종이에요. 당신은 이미 제 남편이 되었으니 대감님께 인사를 올리세요. 절대 뜰 아래에서는 절하지 마세요. 그러지요. 여종이 즉시 들어가 알렸습니다. 쇳내가 지난밤에 지아비를 얻었습니다. 현신 드릴까요? 재상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냐? 어서 들어와 보여라. 오 씨는 곧바로 대청으로 올라가 절을 했습니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오 씨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 씨는 꿈쩍하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난 이래봬도 시골에서 대대로 살아온 양반이요. 비록 비부쟁이 계집종의 남편이 되었지만 절대 뜰 아래서는 절할 수 없소.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가 신랑감으로 고를 만한 사람이구나. 그 뒤로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돈을 써보면 안목이 저절로 열리고 가슴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서 돈 한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세요. 저녁 무렵 오 씨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 술이나 떡도 사 먹고 싶지 않았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돈 쓸 곳을 못 찾아 한 푼도 못 쓰고 왔다오. 길에 거지들이 많을 텐데 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나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소. 다음 날 다시 돈 한 꾸러미를 차고 나서서는 여러 거지를 모아놓고 돈을 뿌려주었습니다. 거지들이 앞다투어 돈을 주어가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오 씨에게는 그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허다한 돈을 거지에게 그냥 줘버리는 것은 부질없기 짝 없었습니다. 활터의 한량들을 사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대접하니 곧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어 가난한 집에서 독서하는 궁핍한 선비들과도 교유하여 아침 저녁 양식을 도와주고 혹 필목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 씨는 정말 요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수만 전을 썼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활쏘기를 익혀 이름 날리는 길을 도모해야 해요. 오 씨는 본래 건장한 사나이였고 여러 한량과 함께 궁수를 연마하여 철전이나 세전 등을 모두 멀리 쏠 수 있었습니다. 또 무경칠서도 통달한지라 묵과에 응시하고 급제에 홍패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홍패를 감추고는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0만에 불과한데 당신이 이미 7만이나 썼네요. 이제 3만 정도가 남았는데 당신 행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을 어떻게 아오? 올해 대추 농사가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데 호서 지방 아무 고을만 대추가 잘 열렸다 해요. 그것을 몽땅 사오세요. 오 씨는 그 말에 따라 아무읍으로 갔습니다. 가을 농사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으니 들판에는 낫을 댈 곡식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연이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오 씨는 불쌍하여 손이 가는 대로 돈을 모두 나누어 줘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적선은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돈이 곧 떨어질 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다시 만전을 주며 말했습니다. 팔도 면화 농사가 다 흉년인데 유독해서 지방 몇 고을만 괜찮다고 하네요. 그곳으로 가서 면화를 사오세요. 오 씨가 다시 해서 땅으로 갔지만 호서 땅에 갔을 때처럼 하고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돈이 이제 만 전뿐이에요.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아드리니 이것으로 헌옷가지를 사서 함경도로 가서 삼배와 인삼, 짐승의 가죽 등속과 바꾸어 오세요. 다시는 전처럼 낭비하지 말고요. 오 씨는 시장에 가서 헌옷가지 수십 바리를 사서 싣고 함경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땅은 면화가 잘 재배되지 않으니 면화가 금과 같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화로는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고 따뜻한 겨울인데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 씨는 돈을 물쓰듯 하여 손이 무척 커진지라 안변에서 육진에 이르기까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남은 건 치마와 바지 각 한 벌뿐이었습니다.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내가 돈 10만 전을 축냈구나. 가득 채워왔다가 빈손이 되었으니 무슨 얼굴로 집사람을 다시 본단 말인가. 차라리 호랑이 뱃속에 장사를 지내는 게 낫지. 밤중에 혼자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벽을 오르고 비탈길을 타며 깊은 골에 이르렀는데 호련 숲을 빽빽한 곳에서 등불이 반짝였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렇게 깊은 산골에 어인일로 오셨나요? 노파가 맞이하고는 들어가 밥상을 내왔는데 접대가 은근했습니다. 오 씨는 할미에게 갖고 있던 바지와 치마를 주었습니다. 할미가 무척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어 보고는 100배 사례를 드렸습니다. 상에 놓인 나물이 인삼인 것을 본 오 씨가 물었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얻었나요? 가까운 곳에 도라지밭이 있어 매번 나물을 캐와 해먹지요. 캐다 놓은 게 있나요? 할미가 수십 단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인삼이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하고 큰 것은 발목만 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짐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왔네요. 저애는 태어났을 때 양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 쭉지가 돋아 있었지요. 가끔 날아서 벽 위에 붙기도 했답니다. 제 아비가 새꼬챙이를 달고서 짖었으나 날개는 다시 돋아났지요. 자라서는 용력이 월등해 그냥 있다가 아무래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비는 이미 돌아가고 저에 혼자 남았답니다. 이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때마침 오셨으니 들어와 절을 올려라. 손님께서 내게 치마와 바지를 주셔서 몸을 가리게 되었으니 진실로 은인이시다. 아들이 즉시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씨가 할미에게 물었습니다. 도라지밭을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할미가 오 씨와 함께 산마루를 넘어서 한 곳을 가리켰는데 온 산이 다 인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기가 비록 같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동자삼도 많았습니다. 온종일 캔이 대여섯 바리가 되었습니다. 오 씨가 물었습니다. 산중에 말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운반한답니까? 그러자 할미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산까지 짊어다 드리겠습니다. 원산부터는 말에 싣고 가세요. 오 씨는 그 말을 따라 말을 빌려 인삼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일을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적선을 많이 해서 하느님이 보물을 주신 거랍니다. 당신이 오늘 돌아오신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이 대감님 회갑이지요.
조정의 공경이 모두 모이실 텐데 당신이 여러 공께 절을 올리면 그 인연으로 관직을 얻는 게 어렵지 않겠지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굵은 것으로 인삼 5뿌리를 골라 대감께 바치며 말했습니다. 쇳내 지아비가 행상을 나갔다가 이 물건을 얻어왔기에 대감님께 바칩니다. 재상이 크게 기뻐하며 오 씨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둔 사립과 천릭을 착용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재상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장인가? 소인이 몇 해 전 묵과에 급제했는데 장사로 생업을 삼은 까닭에 홍패를 숨겨두고 대감께는 미처 여쭙지 못했습니다. 신수가 훤하구나. 이윽고 여러 공이 차차 도착하여 인삼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물건을 대감 혼자서만 맛볼 수 있소? 우리에게도 한 뿌리 줘보시오. 얻은 게 이것뿐인데 어찌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 씨가 옆에 있다가 소인 행장에 인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나눠드려 조그만 성의를 표할까 합니다 하고 여러 공에게 인삼을 3뿌리씩 바치니 모두 역시 크게 기뻐하면서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끼는 여종의 남편이지요. 신부는 향족이고 무가 출신입니다. 여러 공이 물었습니다. 대감댁종의 남편으로 저만한 무변이 아직 초사 한 자리도 못했다니 대감 책임이 아닌가요? 저 사람이 묵과에 급제한 걸 나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자 공들은 모두 취하여 흩어졌습니다. 오 씨는 인삼을 팔아서 수십만 전을 얻었습니다. 여러 공이 서로 끌어주니 오 씨는 얼마 안 돼 무겸선정관 벼슬을 받고 차차 승진하여 수사, 수군절도사에 이르렀습니다. 오 씨는 아내를 속량해주고 한평생 같이 살다가 죽었다 합니다. 이 아름다운 철을 얻은 거사, 성거사는 가산 사람입니다. 출가 전의 성은 장씨이고 승명은 취성입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15세에 강릉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습니다. 머리를 깎고는 법승 운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해 무스님 중에서도 특출하니 대사가 매우 아꼈습니다. 대사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의발은 마땅히 취성에게 물려줄 것이다. 삼장 경전의 글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책 3권만은 장롱 속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스님 회의에 참석하려고 떠나면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거라. 장롱 속에 넣어둔 책 3권은 절대 꺼내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취성은 여러 제자와 함께 산문까지 가서 대사를 배웅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취성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부께서 감춰놓은 책 3권은 얼마나 기이한 글이길래 제자가 한번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취성은 사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책을 꺼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건 불경이 아니고 지리서였습니다. 위로는 하락부터 아래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 등이 현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고 기륭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청고에 전하지 않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걸 본 취성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경은 읽지 않고 오로지 이 책들만 읽어가니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했습니다. 온종일 산행을 해도 용맥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과 풍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손바닥 안처럼 훤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령한 기술을 이미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 세상 부귀를 손에 침뱉듯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내 환속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는 바른 마음을 최상으로 삼지
내가 출가 10년 동안 반점의 잡념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지물로 보고 풍수가의 방술에 현혹되는 것이 어찌 수행을 그르치는 게 아니겠는가? 사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나는 무거운 꾸중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향을 피우고 부들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부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얼마 안 있어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대사는 취성을 불러 꾸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렸다. 취성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소자 사부님을 섬긴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털끝만큼도 불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매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수행 공부에 그 조목이 셋이니 몸과 마음과 뜻이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고 잡술에 탐닉했다. 불가의 정멸을 싫어하고 세속부기를 흠모했으니 10년 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속히 산에서 내려가거라. 마침내 몽둥이질을 하고는 쫓아내 버렸습니다. 취성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문에 용납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산천의 명열대지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절과 좌양, 소사와 납수를 자세히 기록해 주머니 속에 넣고는 곧바로 도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지해 둔 곳을 팔아먹으려고 성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속으로 한탄하며 가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산에 이르니 신었던 집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발이 한자가 넘는지라 길가에서 파는 신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부르튼 발 때문에 조금씩 걸어서 몇 리를 가니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발이 없어 발이 상한 취성에게 큰 신을 주었습니다. 취성이 매우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친상인가 싶은데 안장을 하셨는지요? 산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온전한 하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주인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마땅히 혈 하나를 잡아들여 신발을 주신 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기며 중당으로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사는 상인과 함께 가다 10여리도 못 가서 혈 하나를 찾아내고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혈은 정말 명혈입니다. 백자천손이 그 음덕을 속히 받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요.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상인은 평산 이씨의 선조인데 장례를 지낸 이후로 드러난 징조가 취성이 말한 바와 똑같았습니다. 취성은 가산갈산 아래에 도착해서 오두막집 몇 칸을 지었습니다. 집 뒷산 절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구멍 안을 만지면 쌀 2대가 저절로 나오니 그것으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숙천 백운산에 안씨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친척도 없으니 나이 30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워 형제 모두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취성이 백운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6월이라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헐레벌떡 총가를 찾아갔는데 마침 안수재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비가 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속해는 이미 저물고 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주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재가 한창 소여물을 먹이고 있다가 나와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댁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제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취성이 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골짜기엔 호랑이가 횡행하는데 밤에 노숙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행히 유숙을 허락하시니 수재님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이시군요. 안수재가 취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앉게 하고는 그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저녁밥을 이곳으로 갖고 와라. 동생이 즉시 주인 댁으로 가서 상 2개를 차려왔습니다. 상 하나는 거사에게 바치고 다른 상 하나는 형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려 취성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구러 3, 4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안수재가 대접하는 것이 전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고달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5째 날에야 비가 그쳤습니다. 취성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부모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보고 싶군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풍수에 능통하신가요? 거칠게 아주 조금은 알지요. 안수재가 즉시 취성과 함께 선영으로 갔습니다. 취성이 주산으로 올라가 용혈의 기세와 수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혈처에 올라가서 입수와 명당을 관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형국은 아주 아름다워 가히 길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점혈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니 빈천함을 어찌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릇 이 혈은 매우 광활하여 토체를 소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은 중앙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에 하관을 하면 움푹 가라앉게 됩니다. 흙이 비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무릇 흙이란 그 뿔을 쓰는데 뿔은 화에 해당합니다. 경전에 화가 토를 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뿔 하나의 머리 부분을 선택해 그 좌양을 정하고 길이를 택했습니다. 다시 정할 때 취성이 말했습니다. 수재께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제가 사람 자식으로 장차 윤기를 패하여 대를 끊게 되었으니 불효가 큽니다. 짝을 얻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취성이 상생법으로 혀를 닫고 안장을 한 뒤 안수재에게 말했습니다. 8월 아무날에 미인이 청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짝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자손들이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안수재가 물었습니다. 조상의 덕이 그리 빨리 나타나나요? 용기가 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비록 온갖 술사가 무덤을 훼손하려 해도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8월 아무날에 안씨 형제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어떤 사람이 포대기를 두르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다가 안씨 집 문 앞에 도달하여 물었습니다. 여기가 안수재 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사시는데 형의 이름은 아무고 동생의 이름은 아무이시지요? 아직 짝을 얻지 못하셨나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그렇더만 그건 왜 묻는지요? 그 사람은 대뜸 방 안으로 들어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내려 놓고는 안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본읍 좌수 곽아무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 20에 이웃 동네 오씨와 정혼을 약속하셨지요. 내일이 혼인날입니다. 그런데 6월 아무 날부터 제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백운산 신령이다. 하늘이 맺어준 내 인연은
백운산 아래 아나무에게 있도다. 아나무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없다. 내가 안시댁으로 가서 그와 부부가 된다면 100년의 신세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오씨와 혼인을 하면 내 평생은 반드시 망쳐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속으로 의아해하기만 했는데 다음 날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신령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규방 처자인 이 몸은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꿈속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저하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신령의 꿈이 이처럼 간곡하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00번 생각하다 마침내 꾀를 하나 냈지요. 남자 옷을 입고 새벽을 틈타서 문을 나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생의 인연은 무겁고 한때의 비난은 하찮은 법이라 이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권도를 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으며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왔으니 음탕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오직 군자의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씨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정말 신인이 틀림없구나. 마침내 곽처자와 성혼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짝으로 맞이하거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연세가 40도 안 되었고 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장가간다는 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이 처녀를 짝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잡아 예를 올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알만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곽 씨는 가져왔던 가벼운 보석들을 꺼내 팔아 수천금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가게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형제가 다 짝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으니 이웃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축하했습니다. 10년 후 과연 취성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형제가 엎어질 듯 나가 맞이하며 신명인 양대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짝을 얻고 부자가 되었으며 슬아 자녀도 많으니 발복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글을 하지 않으면 천해집니다. 이제 다시 맷자리를 옮겨 문장가가 배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 맷자리의 왼편 모서리에서 혈 하나를 찾아내 예를 갖추어서 이장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이 산소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고을 최고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웅장한 문장가와 큰 문필가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원급 제자와 높은 벼슬아치도 줄을 이을 겁니다. 그 뒤 영험이 부계처럼 들어맞았습니다. 3. 궁지에서 높은 의리를 보인 절부. 절부 이 씨는 함경남도 갑산의 양가 여자입니다. 16살에 같은 마을 황일청에게 시집 갔다가 1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그녀가 젊고 자식도 없어 제가 시켜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씨는 죽어도 제가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수절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찬탄했습니다. 이성 지방의 풍속을 보면 여자들이 절개를 숭상하지 않았고 교활한 불량 소년들은 재주와 용모를 갖춘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무리지어 와서 겁탈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언제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해서만은 그 저리가 높다 하며 감히 겁탈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군에 한피룩이란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평소 이 씨의 재색을 탐내 문 밖에서 엿보고 배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피룩이 불량배 10여 명과 함께 이웃집에서 밤 깊도록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자 말했습니다. 오늘 밤 황가 여자를 취하면 어떨까? 무리가 모두 손을 젓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개 고든 여인이요. 욕만 먹지 뜻대로 못할 것이요. 피룩이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늘 황가 사람들이 모두 출타하고 노약자만 남아있네. 맹수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이 우리가 황가 여자를 겁탈하면 절개가 높다 한들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러나 무리는 다들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룩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4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놈부터 먼저 치겠다. 무리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이 씨의 집을 둘러쌌다가 문을 따고 난입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이 씨는 놈들이 다가오자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태연히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요. 좋은 일일수록 천천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찌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서두르시나요? 피룩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니 요란스레 굴지 마라. 그러고는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보이지 않고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밝혀보니 이 씨가 있긴 있었는데 비단줄에 목을 걸고 있었습니다. 피룩은 당황해 겁이 나서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시부모는 목을 맨 이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통곡했습니다. 틀림없이 한가놈 짓이라 짐작하고 관가 문 앞으로 가서 통곡하며 고발했습니다. 태수 역시 놀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약을 내려주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피룩과 무리는 모두 잡혀왔습니다. 피룩은 가명에 보고하여 때려 죽였고 다른 무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귀양 보냈습니다. 조정의 아뢰니 조정은 이 씨에게 정문을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